와서도 해야지 뭐 어떻게. 그죠? 자, 뭐 내가 나한테 이제 상담을 오거나 자료를 받아가는 친구들한테는 이야기를 했지만 빡센 질문인 거 맞아요. 맞는데 혼자 공부할 때 이 정도 수준을 하기가 좀 힘들다. 그러면 그냥 내가 자습할 때 보는 수준을 질문의 수준을 좀 낮추세요. 알겠죠? 1, 2학년 거를 봐도 괜찮다. 아니면 3학년 걸 보고 싶으면 등급컷이 높은 회차들 있잖아요. 등급이 높다는 건 대부분의 애들이 많이 맞췄다는 뜻이니까 그런 지문 가지고 처음에는 공부를 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습관 가지고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거 좋다 이거야. 근데 생각을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수준의 글만 보게 되면 첫 번째로는 생각해도 성취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낭비할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데 너네들 마음이 꺾여요. 그러니까 뭔가 하는데 안 되니까. 그죠? 독서가 사실 그래서 힘들다고 했잖아요. 일단 독서는 공부를 해도 뭔가 남는 게 없는 것 같아. 문학은 작품이 남고 문법은 개념이 남아. 근데 독서는 오늘 나 이거 열심히 이해했다고 쳐. 뭐 A어의 견해 이런 거 남잖아. 나 국어 공부했는데. 그죠? 그러니까 뭔가 공부를 해도 남는 건 없는 것 같은데 성적은 또 잘 안 올라요. 그럼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떻게 되냐? 방향이 틀렸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꾸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런 과정에서 나중에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온 길을 돌아봤을 때 이도저도 아니게 된다고. 그걸 가장 경계해야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만드는 그 동력도 되게 중요한데 그 동력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려면 쉽게 얘기하면 성취감이 남아야 돼요. 이제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 그걸 위해서라도 내가 그냥 후루룩 읽었을 때는 완벽히 이해가 안 되지만 시간을 좀 투자하면 이해할 수 있는 글들 그 정도 수준의 글들을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대신 거기에서 계속 머무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공부를 해가는 과정에서 내가 실력이 향상되면서 점점 어려운 지문을 내가 이제 자습할 때 볼 수 있게 돼.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수업 시간에 다루는 수준이랑 비슷한 수준을 혼자 자습할 때 보게 돼요. 그러면 그때 성적이 오르기 시작한다고. 성적이 오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성적이 오르기 시작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본기를 다지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지금 솔직히 까놓고 얘기할게요. 이 정도 수준을 시간을 무제한으로 투자해도 이해를 못하겠어. 그럴 능력이 안 돼. 그럼 그만큼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따라잡기 위한 시간을 반드시 투자해야 돼. 그냥 아직 걷지도 못하는데 뛰는 것부터 할 수 없다고. 궁극적으로는 100m 달리기를 해야 되지만 내가 걷는 방법조차 모른다면 걸음마부터 떼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과정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말고 초조해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마세요. 정도를 걸어라. 아시겠죠? 독서는 무조건 이해 능력. 이해만 되면 문제는 다 풀려요. 스킬은 나중이라고. 나중에 스킬로 알려줄 거야. 알겠죠? 왜? 보완해야 되니까. 내 독서 실력을. 일단은 독해 능력 향상시키는데 포인트를 둬라. 그래서 이 교재도 마찬가지야.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를 당연히 내가 전부 다 이렇게 해주진 못해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안 돼. 나는 지문에 있는 것 중에 최대한 어렵고 까다로운 거 위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겁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혼자 하기 힘들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문들은 나랑 같이 보면서 쉽게 얘기해서 너네들이 어렵다고 느끼면 어렵다고 느낄수록 수업 시간에 가져갈 내용은 많아지는 거야. 내가 못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런 걸 다룰 거야. 근데 혼자 공부할 때도 그런 수준을 다루면 오히려 지쳐 쓰러질 수 있다고. 이제 좀 있으면 모의고사 볼 건데. 모의고사 보고 나서 피드백 할 때도 마찬가지야. 모의고사 피드백을 하라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오답률이 높은 것부터 봐요. 어려운 문제들부터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맞힐 수 있었을까를 고민하거든요. 잘 생각해봐. 수능 상대평가야. 모의고사도 상대평가죠. 상대평가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목표로 하는 등급을 못 받는 이유는 남들도 다 틀리는 걸 나도 틀려서가 아니야. 그건 내 성적이랑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상대평가니까. 그럼 내가 목표로 하는 등급을 못 받는 이유는 뭐야?
남들은 다 맞는 문제를 나만 틀려서 그래요. 따라서 피드백은 뭘로 봐야 돼? 오답률이 낮은 거, 그러니까 정답률이 높은데 내가 틀린 거죠. 걔부터 봐야 돼요. 걔부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맞출 수 있지? 이것부터 고민해야 돼. 성적은 언제 오르냐?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반복적으로 맞힐 때. 그때 어려운 문제를 여기에 한두 문제 추가하면서 오르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안정적으로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맞히지 못하면 성적은 못 올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할 때는 사실은 쉬운 걸 정확하게 맞히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무조건 먹어야 돼. 수학에 비유하면 2점은 다 맞춰야 된다고. 그 다음에 3점짜리를 고민하고 그 다음에 4점짜리를 고민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너네들은 어떻게 공부한다고? 4점짜리만 공부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뭐 2점, 3점, 4점 다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수학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국어도 똑같아. 이게 우리말이니까 지문에 분명히 수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너네들이 느끼질 못해요. 왜냐면 읽는 데는 지장이 없잖아. 눈으로 읽는 데는 지장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눈으로 읽고 문제 풀고 채점하고 뭐 해설지 확인하고 넘어가고 이 공부 방법을 해서는 절대 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나랑 하는 이 행위를 혼자서도 계속 해야 돼. 반대로 얘기하면 이 행위를 혼자서 할 수 있는 수준의 지문을 봐야 된다고. 아시겠죠? 자, 가겠습니다. 계속.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A가 입장에서 도덕 문장이라는 건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자꾸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고 오해하냐? 도덕 용어의 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해서래. 그럼 우리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는 똑같이 병신되면 안 된다. 구분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자, 그래서 도덕 용어는 표현적 용법과 기술적 용법으로 나뉜다 이거야. 두 가지 용법이라는 게 얘랑 얘인 거죠. 그리고 각각을 정해주는 거죠. 각각을 정해주는 거죠. 표현적 용법이란 감정을 표현하는 거, 기술적 용법이란 사실을 기술하는 거. 자, 그럼 이제 얘네들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감이 오죠. 어떻게 읽어야겠어요? 표현적 용법은 얘에 체크하는 거고요. 그죠? 기술적 용법은 얘에 체크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 자, 또 무슨 생각하는 거야? 예시야. 또 예시야. 그죠? 만약 도둑질은 나쁘다가 도둑질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하는 문장이라면 전제니까 받아들여요. 전제니까 받아들여. 그 다음 추가적으로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기술적 용법으로 쓰였다 이거야. 뭐가? 도둑질은 나쁘다가 기술적 용법으로 쓰였다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틀려요. 그럼 또 그걸 망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술적 용법이냐 표현적 용법이냐는 뭐를 기술하는 거예요? 도덕 용어를 기술하는 거죠. 도둑질은 나쁘다는 도덕 만약에 이 전체를 이야기한다면 도덕 문장을 얘기하게 되잖아. 그죠? 따라서 실제로는 뭐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 얘를 얘기하는 거다. 얘를 얘기하는 거야. 얘가 왜 도덕 용어야 그러면? 도덕 용어가 뭐였어요? 도덕과 관련된 용어였죠. 즉 선과 올바름과 관련된 용어였죠. 나쁘다는 뭐야? 올바름과 관련된 용어죠. 그러니까 도덕 용어인 거예요. 이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썼다면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얘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시니까 앞에 거 갖다 들이밀어야 된다고. 치환하면서 읽어야 된다고. 문장이라면 이 문장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것이 아니야. 일단 나부터. 도둑질은 나쁘다. 이게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는 사실을 기술했대요. 그러면 얘는 쉽게 얘기해서 도둑질은 나쁘다라는 문장의 의미가 도둑질이라는 건 사회적으로 배척된다라는 팩트를 기술한 문장이 된다고요. 그럼 이 팩트를 기술한 문장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와 관련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근데 여기에서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관한 문장을 다른 말하면 뭐예요? 도덕 문장이죠. 그러니까 도덕 문장이 아니라고요. 당연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하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그래. 종합적 문장이다. 한 단계 더 가세요. 종합적 문장이라면 무슨 뜻이야? 그래. 진리의 적합성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하려는 얘기가 뭔지 알겠어요? 아까 뭐라 그랬어? 사람들이 왜
도덕 문장을 진리적 합성을 갖는다라고 착각하냐면 도덕 용어의 두 가지 용법이 있는데 얘를 구분하지 못해서 그래. 그러면서 무슨 예시를 드냐면 도덕 용어를 기술적 아직 안 좋네. 기술적 용법으로 썼다라고 전제하면 그건 도덕 문장이 아니야. 그리고 진리 적합성을 가져. 그러면 여기서 사실 얘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야? 사람들이 얘를 도덕 문장이라고 착각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착각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뒤에를 읽으면 조금 더 이해가 심화될 거예요. 반대로 이제 반대 예시를 얘기해 주니까 그 문장이 도둑질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이라면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요? 그렇지. 표현적 용법으로 도덕 용어를 기술한 문장이라면 그러면 이는 도덕 문장이며 나 끝에 안 돼. 왜 이게 도덕 문장이에요? 그렇지. A의 입장에서는 도덕 문장이 정서적 의미니까 저게 정서적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이게 왜 도덕 문장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 얘는 수용이라고요. 왜? A가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A는 도덕 문장이 정서적 의미를 갖는 거잖아. 감정을 표현한 거, 감정 표현한 거 정서적 의미죠? 그러니까 도덕 문장이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덕 문장이면 어떤 사실을 기술하는 게 아니야. 그죠? 납득되죠? 그리고 사실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뭔 말이에요? 기술적 용법으로 쓴 게 아니야. 그죠? A어는 도둑질은 나쁘다와 같은 도덕 문장을 진술하는 것은 감정을 담은 어조로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라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대요. 납득돼 안 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수용하는 거야. 얘잖아 계속. 그래서 도덕 문장이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덕 문장은 뭐냐면 네가 도둑질을 하다니 이렇게 감정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거랑 사실은 다를 바가 없다고 A어는 생각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의 주장대로라면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말은 어려워 보이지만 뜯어보면 별거 아니야. 뜯어보면 별거 아니야. 자 봐봐.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A어 입장에서는. 그죠? 그럼 도덕 주체는 감정 표현의 주체죠. 감정 표현의 주체죠. 그럼 감정 표현 주체가 감정을 표현하려면 자기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 없잖아. 애초에 감정은 내가 느끼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뜻이라고요. 이는 전통적인 윤리학자들의 기본 가정을 부정한다. 자 여기서 이걸 그대로 읽고 있으면 안 돼. 글자로. 무슨 생각해야 돼요? 전통적 윤리학자들은 어떻게 기본 가정을 했어요? 도덕 문장은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무언가를 기술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겠구나. 이해돼요? 이게 돼야 된다고. 여기를 읽으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물론 여기서 안 돼도 선지에서 물어봤을 때 확인해도 돼. 해도 되는데 이걸 읽으면서 생각한 애랑 선지 읽고 다시 와서 보고 확인해야 되는 애랑 시간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고. 문제는 뭐야? 시간 모자란 애들은 이 짓을 모든 선지에서 다 한다니까. 당연히 시간이 모자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왜 선생님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 국어 선생님들한테 선생님 시간 어떻게 줄여요? 그럼 선생님들 맨날 이러잖아. 글 잘 읽으면 알아서 시간 줄어. 일단 지금은 신경 쓰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사실 이런 얘기야. 읽으면서 이해되면 안 돌아가도 돼. 정말 그냥 딱 우리가 현상으로 관찰할 수 있는 팩트만 이야기하면 언제 시간이 주냐? 지문으로 돌아가서 확인해야 되는 정보가 줄어들면 시간이 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를 우리가 0으로 만드는 걸 목표로 공부하는 거야. 당연히 시험장에선 0이 되지 못하겠지. 대신 내가 원래 100개의 선지를 확인했어야 되는데 10개의 선지만 확인해도 되게끔 이해도를 올려놓으면 그 90개를 확인하는 시간만큼 벌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원리인 거야. 시간이 준다는 뜻은. 그러니까 이해력을 기르려고 계속 노력하라고. 급진적 주장이지만 윤리학의 새로운 사고를 열어준 선구적인 면도 있대요. 선구적이라는 건 뭔 말이야? 미리 추구한다? 사실 구할 구도 아니고. 이런 거 어휘잖아, 어휘. 그래.
앞서서 이끌다. 앞서서 이끌다. 저 사실 몰 구자거든요. 이게 몰다 할 때 그 구자인데 어쨌든 선구적이라는 거 그냥 내가 혹시 몰라서 어휘 한번 체크한 거고. 자, 그럼 마지막 문단 역시 요약해 봅시다. 자, 마지막 문단은 뭐에 대한 내용이야? 저기 보지 말고 여기만 봐. 여기만. 뒤에 이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안 넘긴 건데 없다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떠올리라고. 환기하는 연습을 하라고. 정보 자꾸 꺼내는 연습을 해. 무슨 이야기 한 거야? 그래. 도덕 문장은 진리적 합성이 없다를 이야기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죠. 대신 도덕 문장은 뭐다? 정서적 의미를 가져. 일단 이 이야기를 한 거야. 이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이렇다고 오해하죠. 오해하죠? 오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지. 도덕 용어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도덕 용어를 사용하는 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겨요. 그러면 이 도덕 용어를 사용하는 용법 있죠? 용법. 이 두 가지가 뭔데요? 그렇지. 기술적 용법이 있고요. 그렇지. 표현적 용법이 있어. 이런 글자 자체는 안 외워도 돼요. 실제로는 어차피 선지에서 써주니까. 기술적 용법은 뭐야? 그렇지. 사실 기술하는 거고요. 표현적 용법은 감정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만 기억하는 게 훨씬 중요해. 이 글자를 기억하는 것보다.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기술적 용법으로 쓰잖아? 그러면 이거는 도덕 문장이 아니야. 도덕 문장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배척한다 저거잖아. 그죠? 그건 팩트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장이 아니야. 그죠? 도덕 문장이 아니고 종합적 문장이야. 종합적 문장이니까 진리 적합성을 갖는 문장이야. 표현적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니까 정서적 의미를 갖는 도덕 문장이야. 근데 얘는 사실 기술을 한 기술적 용법으로 쓰인 문장이 아니죠. 따라서 얘가 아니야. 그죠? 그게 무슨 말이야? 진리 적합성이 없다고요. 진리 적합성을 갖는 문장이 아니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왜 진리 적합성을 갖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실 도덕 용어를 사용하는 용법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해서 이렇게 쓰인 게 도덕 문장인 줄 알아서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이 글을 읽고 머리에 남아야 된다고요. 이 내용이. 자, 그러면 계속 여기만 봐. 머리에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체크해 보는 거야. 생각만 하세요. 애기가 일단 독자가 나누고 그래. 도덕 용어를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한 문장. 기술적 용법이 뭐였죠? 사실 기술하는 거죠. 검증 가능하다. 맞죠?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 표현적 용법이 뭐예요? 감정 표현이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문장과 동일한 의미를 표현한다. 당연하죠. 주어와 수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무슨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분석적. 얘라는 얘기죠? 분석적 문장이다. 당연하죠. 그죠? 그 다음 도덕 용어의 용법은 도덕 용어가 기술하는 사실의 종류에 따라 기술적 용법과 표현적 용법으로 구분한다. 기술적 용법 뭐였어? 사실 기술. 표현적 용법은 감정 표현. 사실 종류에 따라 구분돼요? 아니죠? 정답 4번이야 그냥. 저는 4번이에요. 5번도 검토해볼까? 도덕 문장에 진리적 합성이 있다는 오해는 도덕 문장을 세계에 대한 어떠한 사실을 기술하는 이게 뭐예요? 기술적 용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한다. 맞잖아. 그죠? 봐라. 지금 그냥 당연한 얘기만 써놓는다고요. 평가원은 절대로 이상한 거 안 물어본다.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핵심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만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해했죠. 이해했으니까 이게 어떻게 풀려요?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OX 체크가 돼야 돼. 근데 봐라. 실제로 너네들이 숙제할 때도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을 거야. 도덕 용어를 기술적으로 사용한 문장은 검증이 가능하다. 기술적 용법 뭐였지? 가서 봐요. 검증이 가능하다 어디 있지? 가서 봐요. 정보 합쳐요? 맞네. 동그라미. 표현적 용법을 활용한 도덕 문장. 표현적 용법 뭐였지? 가서 봐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문장과 동일한 의미. 내가 본 게 이게 맞았어. 동그라미 쳐요. 주어와 수어의 의미 관계를 통해 어떤 문장을 검증할 수 있다면 이게 뭐였지? 가서 봐요. 이게 반복하니까 당연히 시간 모자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문을 이해하는데 최대한 신경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풀리는 게 너네들 혼자 공부할 때 반복적으로 체감이 되어야 돼. 무슨 말이냐면 그 내가 너네들 처음 숙제할 때도 그 요약하기 연습하는 걸로 되어 있는 프린트 줬을 때 그 요약하기 연습하는 그 프린트의 내용을 보시면 마지막에 문제 풀 때 뭐라고 써 있어요? 선지 판단 안 되면 가서 찾지 말고 글 처음부터 다시 읽으라고 써 있죠. 그걸 연습시키려는 게 이런 걸 너네들이 공부하면서 체감해야 돼. 그래야지 내가 지금 선지 판단이 안 돼? 그러면 이해가 안 됐다라는 사실을 너네들이 역으로 알아차릴 수 있다고. 지금 이해가 되니까 이렇게 풀리는 걸 확인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전통적인 윤리학자나 A업 얘네들은 내가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전통적인 윤리학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 있다. 맞을 어떻게 알 수 있어? 그래, 객관적 근거 찾으려고 했죠. 그 다음 도덕적 판단의 근거는 도덕 주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아까 비교한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찾으러 가도 돼. 찾으러 가도 돼. 근데 이해하고 오면 이거 그냥 바로 동그라미 칠 수 있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A어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거 옳지 않아. 왜냐하면 독립적일 수 없기 때문에. 주체로부터 독립적일 수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주관적이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도덕적 사실 없다고 생각하겠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 참 또는 거짓이라는 속성을 갖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렇죠. 진리적 합성. 진리적 합성을 갖니? A어 당연히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맞죠? 이게 근거였잖아. 그죠? 진리 적합성을 갖는 모든 문장은 분석적이거나 종합적이어야 되는데 분석적이지도 종합적이지도 않으니까 진리 적합성을 가질 수 없다. 이게 얘의 핵심 내용이었죠. 그 다음 정권 긍정식의 두 전제에 공통으로 포함된 도덕 문장의 내용이 다르다. 이게 뭔 말인지 몰라요 지금. 그죠? 뭔 말인지 몰라. 아직 나 안 읽었으니까. 근데 A어는 내가 봤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A어의 진술을 한번 읽어보는 거야. 옳다. 이거는 내가 아직 판단할 수 없어. 왜냐면 이 내용이 뭔지 모르니까. 도덕 문장은 전권 긍정식의 전제로 사용되면 진리적 합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미 날라가죠. 진리적 합성이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죠? 대신 이건 있어. 여기서 바로 이걸 답으로 체크하기엔 위험해. 답으로 체크하기 위험해. 왜? 나에서 이런 경우는 좀 달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실제로 나중에 궁금하면 나한테 보여달라고 하세요. 내가 이거를 시간 내에 풀 때 이렇게 체크돼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답일 가능성이 이것도 체크해 놓는 거거든. 그러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만 하면 돼. 나 읽을 때 A어의 말을 바꾸는지만 생각하면 돼요. 아니면 그냥 이거 다 모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독인데 이건 내가 칸트 이야기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 칸트 지문 같은 경우에 학자 이름들이 쭉쭉쭉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그걸 다 끊어가면서 하나하나 확인하는데 이게 가나형에서도 여러분들이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려면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건 이거죠. 가 읽어, 나 읽어, 보기 읽어, 세 개 비교해 이거요. 그죠? 원래 요구하는 건 이거잖아. 그죠? 근데 내가 지금 가를 읽었죠. 내 머릿속엔 가밖에 없다 지금. 나랑 보기는 안 읽었잖아. 이 상태에서 선지를 훑어요. 그럼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무슨 뜻이야? 가에서 검증해야 되는 선지라는 뜻이죠. 내 머릿속에 가가 있으니까. 그죠? 걔네들만 뽑아요. 그 선지들만 뽑아. 그리고 그 선지들의 판단을 보기 가지고 해서 OX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답 안 나오면 나가지고 체크하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라고요. 도덕 문장이 태도나 감정을 표현한다는 주장은 이거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우리 머릿속에 이거 관련된 내용 있어 없어? 있죠? 저거 누구 주장이야? A어 주장자 A어. 그죠? 오케이. 이거는 확인할 수 있는 선지죠.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조건문이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과 그럼 보기에 이 내용이 있는지를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여기 있잖아. 그죠? 앞에 내용도 물론 여러분들은 읽었어야 돼. 대략적으로 읽어보면 자선은 옳다. 이건 찬성의 태도. 폭력은 나쁘다. 이건 반대라는 태도를 표현해. 납득하기 어렵지 않죠?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자선은 옳다면 동사는 옳다라는 조건문은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해. 이게 뭔 말이에요? 옳다면 옳다. 그러니까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위와 같은 주관적 태도들에는 참 거짓이 없다. 이게 뭔 말이에요? 진리적 합성이 없다 이거. 진리적 합성을 갖지 못한다 이 얘기잖아. 근데 조건문이 태도에 대한 태도를 표현한다는 보기의 주장, 즉 얘가 진리 적합성을 갖지 못한다는 A어와 상충한다와 틀려. 틀리죠? 얘도 진리 적합성 안 간다고 했죠. 그죠? 정답 1번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여기서 고르면 된다고요 그냥. 얘가 오답률 이 당시에 모의고사 1위였어요. 이 75%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 이상이 틀렸다. 거의 8명 가까이 틀렸다는 얘기인데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야. 이렇게 풀어야만 된다는 건 아니야. 실제로 우리는 공부를 위해서 보는 거니까 나머지 선지들도 보긴 볼 거거든요. 나머지 선지들도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나눠서 풀었을 때 최소한 효율적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 번에 확인해야 될 정보의 양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되 공부를 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접근하는 게 빡세다 하면 가나 다 읽고 보기 비교하면서 풀려고 노력하셔도 괜찮아요. 시간은 훨씬 오래 걸리겠지만 고민하는데 의미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한번 봐두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나머지 체크만 해봅시다. 무엇이 윤리적으로 옳고 그른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세워야 한다. 이거 누가 주장한 거예요? 전통윤리학자가 주장한 거죠. 전통윤리학자. 얘네들은 도덕 문장은 찬성과 반대라는 주관적 태도. 얘는 객관적 기준인데 얘는 주관적 태도야. 찬성과 반대가 주관적 태도라는 건 납득이 안 돼. 되죠? 나는 찬성해, 나는 반대했잖아. 모두가 찬성하고 모두가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상충한다? 가능하다.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고 그냥.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나로 갑니다.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거 다 해결했으니까.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 통합적 읽기이기 때문에 나를 읽을 때 여러분들이 가의 내용을 잡고 있어야 돼. 요 앞에 여기는 지울게요. 논리학에서 제기되는 의문이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한 비판이 되기도 한데 그래서 다음 논의가 이걸 보여준대요. 논리학에서 어떤 의문을 제기했는데 그게 윤리학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의 논증을 전권 긍정식이라고 한다. 얘들아 제발 이런 거 보고 쫄지 마. 알겠죠? P면 Q이다. P이다.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아무것도 아니야. 어차피 너네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줘요. 너네들한테 절대로 이 논증 구조에 알맞은 논리 구조를 이야기하라고 얘기하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무조건 예문을 줍니다. 따라서 이런 유형의 지문은 본문에 나와 있는 예문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애초에 본문에 그 예문을 왜 썼겠어요? 그걸 쓰면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걸 썼겠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돼. 물론 그게 너네에 대한 과대평가일 수도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그건 어쩔 수 없고 내가 일단 새로운 예문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해. 아시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지문에 있는 예문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 돼. 그러니까 기호 나왔다고 쫄지 마세요. 일단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잖아. 그죠? 자 생각해 그냥 생각. P이면 Q야. P이면 Q야. 근데 P야. 그러면 Q죠. 이거잖아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냥 뭔가 이렇게 나오니까 어려워 보이는 거지. 얘를 전권 긍정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논리학에 대해서 좀 알거나 얘가 무슨 뜻인지 알면 이것도 축자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데 몰랐다고 하면 역시 밑줄 치고 넘어가면 되겠죠. 아 이런 형식을 전권 긍정식이라고 하는구나. 참고로 P면 Q이다에서 P면을 전권, Q이다를 후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권 긍정식이라는 건 뭐냐면 전권이 긍정되면 참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원래는 그런 뜻입니다. 시험장에서 몰랐어도 그냥 받아들이면 돼. 아, 이른바 전권 긍정식이라는 애는 뭐냐? P이면 Q야. 근데 P야. 그러면 Q야. 이 이야기구나.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건 긍정식은 P면 Q이다와 P다라는 두 전제가 참이면 결론 Q이다는 반드시 참이라는 뜻에서 타당하다. 납득됩니다. 납득되죠?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문장이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에는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문장이 조건문인 P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여기서부터 날아가기 시작하죠. 여기서부터. 뭔 개소리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귤은 맛있다. 얘를 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얘 가지고 얘 이해가 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비교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귤은 맛있다는 화자의 선호라는 감정을 표현한다. 이거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고 있으면 안 돼. 어떻게 치환해야 돼? 그렇지. 아,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군. 그러니까 P이다군. 단독으로 진술되는 경우군. 그래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군. 이렇게 읽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그 문장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처럼 조건문의 일부가 되면 뭐야? 그렇지, 이거죠? P면 Q이다의 부분으로 포함되면 이런 뜻이죠. 그러면 치환해 보면 되잖아. 지금 저 예문에서 P다에 해당하는 게 뭐야? 귤은 맛있다, 그죠? 그러니까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는 P이면 Q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일부가 되면 귤에 관한 화자의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거죠.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이거죠. 일단 이렇게 연결하고 이 말 자체가 납득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귤은 맛있다고 해요. 그럼 나는 귤을 맛있다고 생각해? 맛없다고 생각해? 맛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 이 말은 내가 귤을 맛없다고 생각해도 말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내가 귤이 맛없다고 생각해도 귤이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말은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때 귤은 맛있다는 선호를 표현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뜻이야. 이에 전건 긍정식의 P가 감정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문장일 때 P면 Q이다의 P와 P이다의 P 사이의 내용의 차이가 생기므로 납득된 되죠? 얘로 바꾸면 뭐야? P이다가 뭐라고? 귤은 맛있다잖아. 내가 나와 있는 예문에 목숨 걸라 그랬죠. 그냥 계속 앞에 거 갖다 박아요. 알겠죠? 귤은 맛있다죠. 귤은 맛있으면 귤은 비싸다에 귤은 맛있다랑 그냥 귤은 맛있다에 귤은 맛있다의 의미가 같아 달라. 다르죠? 그 얘기 나왔죠. 내용의 차이가 생긴다고요. 그죠? 그러면 전건 긍정식임에도 두 전제의 참이 결론 Q이다의 참을 보장하지 않는다. 납득되는. 전건 긍정식이 뭐였어? 얘였죠. 자, P면 Q야. 근데 P야. 그러니까 Q였죠. 근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얘랑 얘가 달라진다 이거죠. 쉽게 가면 이렇게 된다 이거야. P1이면 Q야. 근데 P2야. 그럼 무조건 Q야?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전건 긍정식의 차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고. 이거죠. 논란에서 제기된 의문이죠. 그럼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이게 가나형이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 얘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이거잖아. 그죠? 근데 이게 윤리학의 특정 견해를 깔 거래요. 그죠? 그럼 누구를 까겠니? 그래, 너네 아는 거 A어밖에 없잖아. 너네 뭐 윤리학의 특정 견해에 대해 다른 거 아는 거 있어요? 이거 읽었을 때 A어밖에 없잖아. 그죠? 그럼 또 무슨 생각을 해야 돼? 왜 이게 A어 까는 거야? A어와의 접점이 뭐야? 그렇지. 예절해. A어는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감정을 표현할 때 전건 긍정식이 참이 아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걸 까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돼. 생각하고 얘를 보면 그럼 이제 얘가 좀 읽힌다고. 근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이거를 읽잖아요. 그럼 A어가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른다니까 여기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읽어볼게요. 또. 자, 전건 긍정식인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 따라서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안 돼.
뭐야 이거? 이렇게 읽고 있으면 안 돼. 이거 어떻게 바꿔요? 그래, P면 Q이다. P이다. 따라서 Q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P이다는 뭐야? 표절은 나쁘다. Q이다는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한 거죠. 이게 논증은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여. 그죠? 그리고 이거잖아. 전근 등장식 지금 이 상태인 거잖아. 그죠? 하지만 표절은 나쁘다가 감정을 표현했다면 이 논증은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돼. 납득해야 돼. 되죠? 왜? 그래, 귤은 맛있다랑 똑같아요. 그죠? 표절은 나쁘다는 내가 표절이 좋다고 생각하면 이야기할 수 없죠. 근데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는 내가 표절이 좋은 거라고 생각해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타당하지 않다고 해야 돼. 그러므로 A와 윤리학 견해를 고수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이 윤리학 견해가 뭔데? 그렇지. 도덕 문장이 정서적 의미를 갖는다. 즉 감정을 표현한다. 이거를 고수할 거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전권 긍정식 이걸 어떻게 읽으면 돼요? 감정을 표현하는 전권 긍정식. 귤은 맛있다나 표절은 나쁘다. 이렇게 읽으면 된다고. 얘가 타당성을 부정하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얘기하거나 그죠? 타당해 보이지 않잖아 지금. 그죠? 전권 긍정식은 도덕 문장을 포함할 수 없다. 뭔 말이에요? 전권 긍정식에는 감정을 표현하는 건 못 써. 라고 하든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가 기억이잖아요. 여기까지가 기억이잖아. 기억 관련된 내용이죠. 의문책이죠. 왜냐면 이 뒤에 이제 행크스 얘기니까. 행크스 얘기니까. 자, 여기서 기억과 관련된 거 체크하러 와봐요. 체크하러 와봐요. 자, A의 윤리학 견해가 옳다면 전제니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도덕 문장은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정서적 의미를 갖는 거야. 전권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여요. 이미 날라갔어. 정답 1번입니다. 그냥. 그죠? 감정을 표현했으면 타당하지 않다가 논리학자들이 제기한 의문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걸 정답 선지로 내는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견해가 옳다면 오케이. 전제 받아들이고 정권 긍정식이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이게 된다는 점에서 뭔 말이지? 기억은 A어에 대한 비판이 된다. A어 깠어. 오케이. 이렇게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면 당연히 아닌데 이해가 안 되면 넘어가긴 쉬운 선지야. 그러니까 실제로 얘도 오답률이 이 당시에 71.3%였다고. 애들이 많이 틀렸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지금 봐봐. 이해된 상태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당연히 이거야 답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니네 근처에도 국어 잘하는 그 재수하는 새끼들 있잖아. 희한하게 공부 안 하는데 이 새끼 국어 잘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한테 야 이거 다 왜 이거야? 그럼 걔네들 맨날 그러잖아. 그냥 당연히 이건데? 약간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걔네들이 이렇게 읽기 때문인 거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 우리는 궁극적 지향적으로 잡는다. 나머지도 검토만 해보면 기억에 따르면 도덕 문장을 포함하는 정권 긍정식이 타당하다면 도덕 문장이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될 수 없다. 자, 전권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감정 표현과 관련이 없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전제잖아. 지금 타당하다면 전제잖아. 그러니까 감정을 표현한다는 견해는 수용되어서는 안 되겠죠. 감정 표현을 만약에 인정하면 타당하지 않게 보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전권 긍정식이 타당하려면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의 내용이 일치해야 한다. 여기 두 전제 모두에 나타난 문장이 뭔데? 그래, P이다잖아. P이다. 그죠? 기억은 도덕 문장뿐만 아니라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에 대해서도 제기될 수 있다. 개인적 선호를 나타내는 문장 뭐 있었는데요? 그래, 귤은 맛있다. 그죠? 거기에도 적용될 수 있었죠. 도덕 문장을 판단적이라고 보는 이건 아직 몰라요. 이거 행크스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읽고 와도 답은 충분히 고를 수 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행크스 씨의 입장을 봅시다. 행크스 씨의 입장. 자, 표절은 나쁘다라는 문장은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쁨이라는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가진다. 납득하는. 그냥 쭉쭉 읽고 있으면 안 돼. 생각해야 돼. 알겠죠? 이런 뜻이죠. 표절은 나쁘다가 뭐냐면 표절이라는 대상에 나쁘다라는 내용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문장이다 이 뜻이에요. 누구 생각에? 행크스 생각에.
알겠죠?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야. 수용하는 거야. 그리고 화자의 문장 진술은 그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어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내용이 뭐야? 이거잖아. 대상의 속성 부여. 대상의 속성 부여. 그 무슨 말이에요? 화자가 대상에 속성을 부여하지 않고 진술할 수 없다고. 표절은 나쁘다면 이라고 진술하면 진술하는 순간 그 화자가 표절에 나쁘다라는 속성을 붙여놓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뜻이라고요. 없기 때문에 그런 문장은 단독으로 진술되든 그렇지 않든 자 이걸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래 조건 속에 있든 조건문 속에 있든 즉 피면에 피이다든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판단적이래. 문장이 판단적이라는 것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내용을 지니는 것이 그 문장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이런 거 조심하라 그랬죠. 판단적 이런 우리 판단 이런 말 우리가 평상시에 쓰죠. 나는 어떻게 판단했다 이렇게 쓰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 글에서 판단적 이퀄 대상의 속성 부여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부터 판단을 무조건 대상의 속성 부여로 읽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걸 그냥 원래 쓰던 그 단어의 의미를 읽기 시작하면 그림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어휘를 개념 정리할 때 더 조심하라고 했죠.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자 이런 거 좀 예민하게 읽으라 그랬고 판단적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지 진리적 합성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돼. 나의 어쩌면 가야 되고 이렇게 튀어나와야 된다고 읽으면 이게 주대통합적 읽기라서 그래. 알겠죠? 그리고 이거는 약간 서브지만 그래서 어떤 애들은 이 행크스가 에이어의 견해를 지지하는 애로 착각하는 애가 있는데 왜냐면 문맥상 에이어의 의견에 대해서 논리학자들이 뭔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얘가 그걸 해결하는 거 같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 행크스는 뭔가 에이어랑 같은 편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완전히 제3의 의견이야. 그걸 여길 통해 알 수 있죠. 에이어는 도덕 문장 전리적 합성 가질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 얘는 도덕 문장을 비롯한 모든 판단적 문장이라 했으니까 도덕 문장도 판단적 문장이고 도덕 문장도 진리적 합성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얘기예요. 에이어랑은 조건문에 포함된 문장도 판단적이라는 점에서 계속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그렇지. 대상의 속성을 부여했다는 점에서요. 자, 표절은 나쁘다면 표절을 돕는 것은 나쁘다. 표절은 나쁘다도 표절에 나쁘다라는 속성을 부여한 건 맞다고.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이 판단적이다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독으로 진술될 때 그러니까 그냥 표절은 나쁘다라고 진술될 때랑 내용과 내용의 차이가 없어요. 왜? 이때 내용은 뭐야? 그래. 대상의 속성별, 즉 판단적이다 이거. 단독으로 진술될 때든 아니면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든 얘네 둘 다 판단적이야. 같아. 이거야. 그러니까 타당해 보일 뿐 아니라 그냥 실제로 타당하다고. 얘네 둘이 같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P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가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야, 이거 갑자기 무슨 얘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시 주죠. 가령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라는 조건문에 포함되는 경우 P면 Q이다에 포함된 P이다. 그리고 단독으로 진술된 경우는 그냥 귤은 맛있다만 진술했을 때 이거죠. 화자가 대상의 속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기서 대상은 뭐예요? 귤이야. 속성은 뭐야? 맛있다. 그러면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귤은 맛있다는 화자 스스로 귤에 맛있다라는 속성을 부여하고 있는 거야.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로 이야기하자면 맛 없다고 생각해도 귤은 맛있다면이라 말은 쓸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판단적 본질을 발현하지 못해. 판단 다시 뭐야? 대상의 속성을 부여한다는 그 본질을 실제로 실현하지는 못해. 그러나 이 맥락에서도 조건문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 본질을 여전히 잃지는 않아. 무슨 말이에요?
화자 스스로 귤에 맛있다라는 속성을 부여한 건 아니지만 귤에 맛있다라는 속성을 부여한 내용을 진술한 건 맞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문장 자체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한 내용을 지닌다고. 이해돼? 여기가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왜냐면 너네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본질을 발현하지 못해? 잃지 않는다? 아니 본질을 발현하지 못한다 이퀄 잃는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생각할 수 있어? 그럼 봐라. 1차적으로 만약에 시험장에서 그렇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돼 그냥. 무슨 말이냐면 얘는 다르대잖아 지금. 얘는 이 두 개가 다르대잖아. 아 발현하지 못한다는 거랑 잃는다는 거랑 같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 두 번째로는 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예를 들어야 너네들이 이해하기 쉬울까를 고민하다가 뭐 완벽하게 들어맞는 예시는 아니지만 내가 떠올린 예시가 뭐냐면 꺼진 전구를 생각하시면 돼요. 꺼진 전구. 전구가 꺼져 있어요. 그러면 빛이 발현되진 않고 있죠. 빛이 발현되진 않고 있죠. 근데 그렇다고 얘가 빛을 내는 속성을 잃은 건 아니야. 키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본질 발현하지 못한 거 사실 잃는다는 동치가 아니야. 실제로도 아니야. 근데 어휘의 의미를 얼핏 생각하면 헷갈릴 수 있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동치가 아니다를 시험장에서 이해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거고요. 못했다면 이걸 수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야. 아 얘는 두 개가 다르다고 이야기했구나.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야. 자 봐봐. 역시 여기만 봐. 아까 그 의문 내용이야. 자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맞아 틀려? 자 이거 어떻게 읽으면 돼?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 그럼 이걸 읽으면서 지금 너네들 그 표정이 든다니까? 멍해진다고. 뭔 말이야? 이렇게 된다고. 천천히 생각해. 우리 다 이해했잖아. 귤은 맛있다면 귤은 비싸다에 포함된 귤은 맛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조건문에 포함된 피이다야. 그죠? 조건문에 포함된 피이다. 조건문에 포함된 피이다는 판단적이지 않다. 판단적 뭐였죠? 대상의 속성 부여한 거죠. 대상의 속성 부여한 게 아니야? 아니잖아. 얘는 무조건 판단적이라고 얘기하는 애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아니야. 그죠? 그 다음에 표절은 나쁘다는 단독으로 진술되었을 때만 참도는 거지. 즉 진리적 속성을 간다. 틀려? 아니죠. 모든 판단적 문장은 다 그런다. 그죠? 그 다음 귤은 맛있다는 조건문의 일부로 진술될 때는 대상의 속성을 부여한 내용을 지니지 않아요? 아니죠? 판단적 본질의 내용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 다음 화자는 귤이 맛있음의 속성을 가진다는 내용과 완전히 무관한 채로 귤은 맛있다를 진술할 수 있다. 맞아요? 아니죠. 완전히 무관한 채로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었잖아. 그죠? 그 다음에 그 정답 5번인데 표절은 나쁘다는 화자가 표절에 나쁨을 부여하지 않는 맥락에서도 그것의 판단적 본질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핵심이잖아. 이거 마찬가지죠. 이게 행크스의 핵심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묻는 거라고. 근데 얘가 이해되지 않잖아?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헷갈려서 답을 못 고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발현하지 못한다고 했다가 잃지 않는다고 했다가 그럼 유지한다는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판단적 본질, 즉 대상의 속성을 부여한다는 건 유지된다고. 실제로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표절에 나쁘다라는 속성을 부여했다는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렇게 해결하시면 전체 문제가 다 끝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숙제문에 어디를 해오시냐? (93쪽부터) 96쪽에 한 세트를 해오세요. 알겠죠? 93쪽부터 96쪽. 얘가 내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가나형, 그러니까 주제통합적 읽기를 깊게 물어본 또 다른 질문. 평가원 노출이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얘를 통해 가나형을 한 번 더 좀 정교화하겠습니다. 알겠죠? 아까 쉬는 시간인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어려워 보이고 까다로운 지문들을 뽑아서 풀 거니까 3학년 평가원 모의고사를 혼자서 공부하는데도 충분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교재 미리 풀고 있어도 괜찮아. 어차피 내가 숙제로 내준 부분 다시 한번 읽고 오면 되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순서대로 나가진 않을 거라 이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퐁당퐁당하면서 비슷한 내용들 연계해서 좀 정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참고하세요.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